누구세요? 나다. 성일이 아버지다. 성일 씨 지금 없어요. 알지? 병원에 있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먼저 왔다. 아, 아직 준우도 유치원에서 안 왔어요. 아, 그러냐? 금방 오잖아. 문 좀 열어줘라. 죄송한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성일 씨 없는 시간에 손님 드리기가 좀 그래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윤중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윤 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러 갔다가 비참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식도 부모가 보고 싶을 거라고 착각한 윤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멀리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가게 되어 아들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게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들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죠.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겨우 도착한 아들 집. 윤 씨는 결국 아들네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윤 씨를 반기는 것은 며느리의 싸늘한 외면이었습니다. 문전박대 당하고 쓸쓸히 돌아와야만 하는 그 심정을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털어놓을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은 다들 잘난 아들 뒀다며 윤 씨를 부러워만 했습니다. 아들이 잘난 건 윤 씨의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마저도 윤 씨를 쓸쓸하게 했습니다. 자식 공부시켜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가 그래서 배운 거 없는 부모라고 무시하나 싶기도 했다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자식이란 품에서 떠나가면 끝이었습니다. 아무리 내 목숨같이 키웠어도 말이죠. 윤 씨가 사는 곳은 시골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윤 씨는 곳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산자락 아래 집 몇 채가 모여있는 동네로 해가 지면 고양이 발소리도 들릴 만큼 조용했죠.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많지도 않은 인구였지만 그마저도 절반은 자식이 있는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이곳에서 윤 씨는 밭이 딸린 작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떴습니다. 젊어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윤 씨만 두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뒤로 혼자 지낸 지도 20년이 되었습니다. 윤 씨는 이빨이 안 좋으면 서울에 가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서울까지 가? 그래도 아들 있는데 가서 해야지. 식사를 하며 불편해하자 동네 친구 하나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은 아들뿐이었습니다. 셋 정도는 낳자던 신혼초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경제적 사정도 있었고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둘째부터는 마음을 접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자식이 윤 씨 부부의 마음을 충만하게 했습니다. 소문난 모범생의 공부 잘하는 걸로는 따라올 학생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주 아파서 아들 공부를 봐준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잘했습니다. 악착 같았다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았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갈 거예요. 서울? 네. 여기서 살 수는 없죠. 그땐 엄마 아빠도 모시고 갈게요. 꼭. 말이라도 고마웠습니다. 늘 이 시골에서 벗어나고 싶다던 아들. 그런 아들은 소원을 이뤘습니다. 아들 성일은 서울에 개원한 치과 의사였습니다. 시골에서 대학에 붙었다고 동네에 현수막까지 걸었을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새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무척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잘 되고 늘 똑같죠. 생일인데 퇴근하고 맛있는 거라도 먹으라고 돈 좀 붙였다.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감사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오시기로 해서 걱정 마세요. 밥도 잘 챙겨 먹으니까 아버지 건강 신경 쓰세요. 그래? 아들은 사돈네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멀리 사는 부모 대신 사돈이 아들을 챙겨주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이 20살에 서울에 올라가 20년 동안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양가 부모가 많이 보탬이 못되어 자수성가한 아들은 뒤늦게 자신의 돈으로 병원을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대학에서 시간제 강사로 일하며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봤을 때 무척 참했고 고왔습니다. 그런데 윤 씨에겐 며느리의 직업이나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얼굴 마주칠 때 웃어주는 푸근한 며느리면 좋겠다 싶었는데 서울 젊은이라 그런가 그런 점을 기대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실은 그리 자주 본 적도 없었습니다. 바쁘기도 하고 너무 멀어 그런지 명절마다 내려오지도 않았고 손주가 생긴 뒤로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섭섭함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은 다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옛날처럼 7시간, 8시간 걸려 고향에 내려오는 시대는 아니었으니 말이죠. 명절에 못 내려가서 죄송해요. 아니야. 바쁜데 먼 길 뭐하러 와? 준우 보고 싶으시죠? 아이고, 말이라고 해. 눈앞에 아른거리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아왔는데 메시지로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드릴게요. 아들은 명절에 못 내려올 때면 종종 손주의 사진을 보내오곤 했습니다. 나름의 미안함을 표시한 것이었는데 이런 때가 아니면 바쁜 아들에게 손주 사진을 보내달란 소리를 하지 못했죠. 요즘은 다 그래. 간섭 안 하고 걱정 안 시키고 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 그렇겠지. 아들과도 자주 통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쁜 걸 알기에 윤 씨가 먼저 전화를 건 횟수는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통화에도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는 만나면 어색할 정도로 여전히 가까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런 윤 씨가 서울행을 결심한 것은 병원 때문이었습니다. 혈압 수치가 좋지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윤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연락을 했습니다. 성일아, 아버지 이번에 서울 좀 올라가려고 해. 병원 예약이 돼서. 병원이요? 윤 씨가 아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 건 저한테 물어보시지 그러셨어요. 너 바쁜데 뭐하러? 아들이 치과 의사이기는 해도 인맥은 많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괜히 아들 신경 쓰이게 하기는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울까지 가서 그냥 돌아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왕 가게 된 거 아들네 좀 보고 오자 싶었습니다. 많이 컸을 손주도 궁금했고 말이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그날 검사 끝나고 너희 집에 좀 들러도 되겠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너 바쁘면 괜찮고. 윤 씨가 가볍게 말하자 아들이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이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그래? 윤 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로 딱 한 번 가보고 아들 집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는 게 바쁘고 자식 방해하기 싫다는 이유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번이 좋은 기회 같았습니다. 윤 씨는 며칠 동안 준비했습니다. 감자와 고추, 직접 담근 된장과 장아찌도 조금씩 쌌고 손주 줄 티셔츠도 시내의 큰 옷가게에서 골라 포장했습니다. 준우가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짐이 든 보따리를 두드리며 윤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주 생각에 살짝 미소도 띄워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윤 씨는 시골의 조용한 아침 공기를 뒤로하고 버스터미널로 갔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이슬의 바닥이 축축했지만 그것조차 그리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서울을 향해 가는 길. 윤 씨의 마음도 버스와 함께 묘하게 떨렸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논밭과 산들이 조금씩 멀어져 갔습니다. 4시간이 걸려 도착한 버스는 윤 씨를 도심 안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예약했던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받은 뒤에 병원을 나왔습니다. 검사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무거운 보따리를 든 채로 손에 들린 쪽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3년 전에 이사한 집 주소였는데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것을 윤 씨가 옮겨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20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제대로 찾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서 쪽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여기로 가주세요. 자식 집에 방문하시나 봐요. 택시기사가 차를 출발시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 예. 우리 아들놈 집입니다. 아이고, 아드님이 좋은 아파트 사시네요. 아, 그래요? 고급 아파트잖아요. 윤 씨는 그런 것은 몰랐지만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잘 나가는 치과 의사이니 좋은 아파트 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드님이 무슨 일 하길래 이렇게 좋은 데 살아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윤 씨를 힐끔 보았습니다. 윤 씨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아들에 대해 궁금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의사예요. 그러자 거울에 비친 눈이 조금 커진 것 같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자신의 조카의 누가 의사다 어쩐다 하는데 사실 윤 씨는 창밖을 두리번거리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동네를 눈에 담았습니다. 윤 씨의 동네와는 사뭇 다르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세계였죠. 택시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좀 헤맸습니다. 경비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물어물어 도착했는데 1층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웬 유리문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보통 이렇게 입구를 막아두나 싶었습니다. 부자 아파트라고 그러더니 아무래도 보안이 철저한 것 같았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신호음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한창 진료를 볼 시간인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있으니 가 있으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전화가 뚝 끊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를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보따리를 든 팔이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10분쯤 문 근처를 서성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누군가가 건물 안에서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윤 씨는 급한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고, 좀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이상한 눈초리로 윤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민망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온 윤 씨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 25를 누르는데 어쩐지 설레었습니다. 손주도 집에 있을 텐데 선물을 줄 생각에 들떴죠. 아들의 집 호수가 적힌 현관문 앞에 서서 윤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소리가 울렸고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초인종이 고장났나 싶어서 문에 난 작은 렌즈에 눈을 갖다 대보기도 하고 초인종에 다른 버튼이 있나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인종을 눌렀을 때서야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나 싶었지만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였습니다. 나다. 성일이 아버지다.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성일 씨 지금 없어요. 알지? 병원에 있지?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먼저 왔다. 아, 아직 준우도 유치원에서 안 왔어요. 아, 그러냐? 잠깐 실망을 하며 시계를 보았는데 그래도 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계속 들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줘라. 종일 돌아다녔더니 지쳤습니다. 앉아서 시원한 물 한 잔 좀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이 윤 씨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저 혼자밖에 없어서요. 성일 씨 없는 시간에 손님 드리기가 좀 그래요. 손님, 아버지인데 뭐가 어떠냐? 내가 먼저 간다고 성일이가 말 안 하든. 말은 했는데요.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병원 검사가 좀 일찍 끝났어. 그래도 약속된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딱히 약속된 시간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이 언질한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문을 사이에 두고 얼굴도 안 비추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상태가 좀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0분 기다리면 되냐? 그러자 또다시 며느리는 대답이 없고 깊게 내쉬는 숨소리만 들려줬습니다. 여기까지 먼 길 왔다. 병원 갔다가 잠깐 들른 거고, 성일이 오면 밥만 한 끼 먹고 가기로 했어. 자고 갈 것도 아니고. 윤 씨는 변명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초인종 위에 카메라에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고구마도 좀 가져왔고, 장아찌도 있다. 준우 선물도 있고. 인터폰 화면이 윤 씨에게 보이는 것도 아니었지만 윤 씨는 열심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무리 아버님이더라도 이러시는 거 불편해요. 사실 성일 씨한테 아버님 온다는 말도 어제 저녁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기라도 한 건가 싶었습니다. 아니면 성일 씨 병원으로 가보세요. 근처에서 성일 씨랑 맛있는 거 사드시고요. 그러니까 집에는 오지 말라는 소리인 듯 했습니다. 윤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이 좋은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문전박대 당할 정도로 원수를 진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큼 만난 적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시부가 불편하다며 아들에게 가라는 며느리. 너무나도 노골적인 거절이었습니다. 설마 아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수업 자료 준비하느라. 그럼 조심히 가세요. 뚝 하고 인터폰 소리가 끊겼습니다. 윤 씨는 그대로 굳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대방에게 닿지 않을 만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들고 있던 보따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문을 바라봤지만 묵직한 현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다시 초인종을 누를까 말까 손가락을 들었다 놨다 반복했습니다. 과한 추측일 수도 있지만 어쩐지 며느리가 안에서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윤 씨의 발소리가 멀어지길 기다리며 말이죠. 그제야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아이고, 못 만날 거 알았으면 차라리 택배라도 보낼 걸 그랬다. 윤 씨는 애써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말고 윤 씨는 다시 한번 문을 쳐다보았습니다. 혹시나 지금이라도 며느리가 열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됐다. 다시는 안 오련다. 아들에게는 따로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바쁜 때라 연락도 안 될 것이고 뭐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아들을 찾아가 맛있는 걸 먹을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윤 씨는 마을 정류장에서 내려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보따리는 떠날 때보다 더 무거워진 듯 했고 기력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자 퀴퀴한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섞인 시골집 특유의 공기가 윤 씨를 반겼습니다. 서울 구경 잘했다. 윤 씨는 보따리를 풀어 손주 주려고 샀던 옷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택배를 보내주던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몸을 일으켜 서랍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앞으로는 볼 일도 많이 없을 텐데. 뒤늦게 휴대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전화가 여러 통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다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아들도 괘씸한 기분이었습니다. 전날 간다고 얘기를 전하는 바람에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또 생각이 꼬리를 물려고 하자 윤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일 굶었더니 이 와중에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또다시 걸려온 아들의 전화에 윤 씨가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내려가도 될까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내려와? 오늘은 안 바쁘죠. 그래? 너 알아서 해라. 통화는 짧았지만 그 속엔 여러 감정이 오갔습니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연락도 안 하고 내려와 버린 자신을 탓할지도 몰랐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며느리의 행동을 이해하라고 설득하려고 할지도 몰랐죠. 점심때가 지나서 아들은 윤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윤 씨가 조촐하게 차린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 씨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한 잔 주세요. 운전 안 해? 자고 가려고요. 안 하던 행동을 하는 아들을 윤 씨가 잠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아들의 잔에도 술을 채웠습니다. 말없이 식사하다가 윤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동네 사람이 그러는데 인터넷에 네 사진이 올라와 있다더라. 아, 광고하느라 여기저기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 유명인사 됐다고 얼마나 난리였는지 몰라. 그러자 아들이 쓰게 웃었습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진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알아요. 너는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살아도 난 늘 내 아들 보고 싶었어.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얼굴을 보는 게 어려웠으니 아들도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성일아, 그날 내가 너무 기대했었나 보다. 너나 준호 얼굴 한번 보려고 감도 말리고 선물도 사고. 윤 씨는 술 기운에 눈가를 훔쳤습니다. 괜히 갔던 거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죄송해요. 빨리 성공해서 아버지 이 시골에서 떠나게 하고 싶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만 잘 살고 있었네요. 아버지 잊고 살아서 죄송해요. 나는 여기 떠나서 살 마음 없어. 너만 거기서 잘 살고 있으면 된다.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어쩐지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은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 생각해서 먼 길 왔다 갔다는 것에 윤 씨는 마음이 풀렸습니다. 며느리는 며느리이고 자식은 자식이었으니 말이죠. 아들 얼굴 오랜만에 한 번 봤고 같이 술 한 잔도 기울였으니 앞으로 1, 2년은 또 홀로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음번에 만나는 날이 또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 주말에도 아들은 또 내려왔습니다. 웬 공구함과 전기 예초기도 함께 말이죠. 왜 또 왔어? 아버지 텃밭 옆에 풀이 너무 많이 자랐잖아요. 그거 계속 자르려면 이게 요즘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종일 윤 씨를 쫓아다니며 일을 거들었습니다. 해가 져가자 직접 풀 정리도 했고 말이죠. 준우랑 준우 엄마는 어쩌고? 처가에 갔어요. 걱정 마세요. 참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죠. 그런데 아들은 그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잔디를 쫙 깔면 좀 보기 좋지 않을까요? 시멘트 칠해진 마당을 보며 아들이 말했습니다. 이마엔 송글송글 땀이 맺혀 있었고 옷은 지저분했습니다. 자꾸 뭘 한다는 거야? 앉아서 쉬라니까. 집을 좀 꾸미면 좋잖아요. 뭐하러 잔디를 깔어? 풀베기 성가시게. 돈도 많이 들어. 제가 깔아드릴게요. 아이고 됐다. 집에 안 가? 준우 엄마가 뭐라고 안 하냐? 뭐라고 하겠어요. 어쩐지 냉소적으로 느껴지는 아들의 대꾸에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아들이 들고 온 서류를 보고는 놀라 까무러칠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읍내에 집이랑 땅 샀어요. 뭐? 왜? 이쪽으로 내려와서 살려고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성공했으니까 금이환영 해야죠. 너 설마 나 때문이야? 아들은 윤 씨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앞만 보며 달리다가 잠깐 멈춰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혹시 준호 엄마랑 문제 있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던 집은 월세를 줄 건데요. 그건 아버지 통장으로 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월세 아버지 통장으로 넣도록 한다고요. 그걸로 편히 지내세요. 생활비 걱정 마시고. 너 왜 그래? 윤 씨는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나 싶었습니다. 이곳에 집을 산 게 아니었다면 어디 멀리 떠나가나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곳으로 오고 싶다니까 말리지는 않는데 월세는 나한테 줄 필요 없어.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날 주면 어쩌자는 거야. 애도 키워야 하고 돈 들어갈 때가 네가 많지 내가 많냐. 저는 계속 벌잖아요. 한사코마다 하는 윤 씨의 말을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일인가 얼떨떨했지만 그만큼 부모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가슴이 뻐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주에 아들은 바쁜 일이 있다며 내려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더니 그것도 빈자리라고 느끼는지 어쩐지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쩐 일이야? 준우도 아버님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요.
어린 손주가 며느리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왔습니다. 손주를 보니 좋았지만 며느리를 대하기는 무척 걸끄러웠습니다. 손주가 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며느리가 조심스레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과 드리고 싶어요. 됐다. 그 덕에 아들 얼굴 실컷 봤으니까. 윤 씨의 말은 담담했고 섞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근데요, 아버님. 실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준우 아빠 좀 말려주세요. 말리다니? 뭘? 갑자기 서울 생활 정리하고 내려오겠다잖아요. 들었다. 지금 병원 엄청 잘 되는데 이 시골에서 뭘 하겠어요. 돈벌이도 안 되고 준우 교육 문제도 있고요. 지금 준우 아빠 너무 이상해요. 윤 씨는 며느리의 말을 가만히 듣기만 했습니다. 아버님이 준우 아빠 좀 설득해 주세요. 네? 자주 찾아뵐게요. 너희 가족 문제는 알아서 해라. 네? 아버님, 저한테 서운하신 건 알지만 준우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준호 엄마 너의 미래 때문이 아니고 아버님, 나는 성일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한다. 오라고도 오지 말라고도. 결정하는 건 부부가 할 일이지. 며느리는 눈물을 참는 듯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말을 지씹듯 내뱉었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회인지는 몰라도 인생을 순리대로 흘러가게 두어야 오히려 후회가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년 뒤 아들은 기어이 이사를 했습니다. 손주를 데리고 말이죠. 그리고 둘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서울에 남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이라도 하려고 그러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준우도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도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탓이 아닌가 하는 자책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부모 없으면 안 되는 철없는 자식도 아니었고 윤 씨보다도 똑똑한 자식이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을 잘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자 싶었습니다. 윤 씨의 삶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달이 큰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만 시골에서 크게 사치할 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가장 좋아진 것은 매주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읍내에 사는 아들은 주말마다 와서 밭일을 돕고 손주와 함께 텃밭을 기르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이 행복이 유지될 때까지 실컷 누리기로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아들 손주와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들이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 하더라도 아쉬움을 남기지 말자 싶었습니다. 준호 엄마도 언제 한번 내려오라고 해라. 네, 이왕이면 함께 행복한 게 좋지 않나 생각하며 윤 씨는 농길을 따라 걸었습니다.